조선 선조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흥안군은 왕실의 피를 물려받은 자였으나 그의 삶은 권력의 그림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98년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조선에서 태어난 흥안군은 온빈 한씨의 소생으로 광해군, 정원군, 임해군, 신성군, 경창군, 인성군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친남매로는 남동생 경평군, 영성군, 그리고 누이 정화옹주가 있었습니다. 왕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였으나 흥안군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조의 후궁에서 태어난 그는 정통 왕실의 계보에서 중심이 아닌 변방에 위치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인조와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인조보다 3살이 어렸으니 조카인 인조에게는 삼촌이 되는 기묘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광해군의 아들 폐세자 이지와는 동갑이었습니다. 왕실 내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관계는 후일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1616년 실록에는 흥안군의 행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놀라 소란을 떨며 자신의 집을 철거하고는 종들을 사방으로 풀어 사대부의 집을 빼앗은 일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늙은 어미를 구타하고 과부를 능욕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간직해 두었던 물건을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고 그 피해는 이웃 마을에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적은 듣고 본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고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듬해인 1617년 광해군 9년 음력 11월 임무광우에 대한 폐비론이 불거졌을 때 흥안군은 폐비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광해군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물결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후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고 흥안군의 조카인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인조 2년인 1624년 조선은 또 다른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합니다. 평안도 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 사건은 흥안군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괄의 난이 터지자 흥안군이 이들과 내통하여 역모를 공모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관들은 그에 대한 위리안치를 건의했으나 흥안군을 신뢰했던 인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공주로 피랑 갈 때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흥안군은 인조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한강 도하 이후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피란 일행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강을 건너 한성으로 돌아갔고 결국 이괄의 진중으로 합류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는 반란군과 내통한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이괄군이 수도 한성을 점령하자 흥안군은 빠르게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인조 2년 음력 2월 10일 흥안군은 경복궁 예터에서 이괄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반란군은 그를 왕위에 올리고 논공행상을 하며 한때 승리의 기쁨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1일 안현전투에서 이괄군은 광군에게 패배했고 2월 12일에는 한양도성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흥안군의 재위기간은 불과 3일에 불과했습니다. 도성이 함락되자 흥안군은 소천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백의종군 중이던 한교에게 정체가 발각되어 소천 현감 안사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성으로 끌려온 흥안군은 도원수 심기원과 신경진이 장만과 상의하여 국청도 없이 1624년 4월 3일 음력 2월 17일에 창덕궁 도나문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미처 피랑 가지 못한 채 한성에 남아있다가 얼떨결에 추대받은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란군과 내통했기 때문에 처형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역죄인이라고 해도 왕족의 처벌, 특히 조선에서의 사형 집행은 국왕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심기원은 인조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왕족을 멋대로 처형했으니 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인조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심기원은 흥안군의 행적과 자신의 공적을 감안해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이 일로 인조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왕족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일 심기원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난 1624년은 조선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기였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이 반란은 새로운 정권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괄은 광해군 시절 평안도 병마절도사를 지냈으나 인조 반정 이후 서인들에게 군권을 빼앗기고 평안도 병마절도사에서 경기도 도원수로 좌천되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부하 1만 명을 이끌고 한양을 향해 진격했고 조정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도원수 장만, 부원수 이괄의 아들 이전 그리고 이괄과 대립각을 세웠던 평안도 병마절도사 정충신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괄의 반란군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격했고 2월 10일에는 한성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인조는 급히 공주로 피란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흥안군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흥안군은 한강도하후 일행에서 이탈하여 이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탈이 아닌 미리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은 이괄과 내통해 반란에 가담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괄이 한성을 점령한 후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자신의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가진 인물을 내세워 명분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괄은 경복궁 예터에서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한 다음 자신의 부하들에게 농공행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월 11일 안현전투에서 광군에게 패배했고 이는 반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현전투는 이괄의 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광군은 이괄의 군대가 한성에 주둔한 상황에서 반격을 시도했고 의외로 빠르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괄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결국 2월 12일에는 한성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흥안군의 왕위는 불과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반란군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흥안군은 더 이상 한성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소천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소천에서의 도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의종군 중이던 한교에게 정체가 발각되어 소천 현감 안사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왕족의 체포는 당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흥안군은 곧바로 한성으로 끌려왔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도원수 심기원과 신경진은 장만과 상의하여 국청도 없이 1624년 4월 3일 음력 2월 17일에 창덕궁 도남문에서 흥안군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제에 따르면 왕족에 대한 처벌, 특히 사형 집행은 국왕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심기원은 인조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기원이 이렇게 서둘러 처형을 집행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반란에 가담한 왕족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흥안군의 처형이 반란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단적 결정은 결국 심기원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조는 흥안군의 처형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비록 흥안군이 반란에 가담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왕족의 처형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심기원의 행동을 권한 남용으로 여겼고 이는 심기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기원은 흥안군의 행적과 자신의 공적을 감안해 처벌은 면했으나 이 일로 인해 인조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흥안군의 처형은 단순한 반역자의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내의 정치적 역학과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왕족이라는 특별한 신분도 반역의 죄 앞에서는 무력했으며 동시에 권력자들의 독단적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사건이었습니다. 흥왕군의 가문은 그의 처형 이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역자의 가문으로 낙인 찍혀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흥정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후손은 이어졌습니다. 7살이었던 그의 아들 이영세는 어린 나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경상남도 남해로 귀양간 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영세는 이후 진주정 씨와 혼인하여 대를 이어갔고 그 결과 흥안군의 후손들은 주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에게는 이영세 외에도 이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후손이 충청남도 서천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 혈통의 흐름은 인간 삶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흥안군의 생애와 이괄의 난 이후 조선 왕실은 또 다른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1624년 4월 흥안군의 처형 이후 인조는 반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난은 단순히 한 명의 반란군 장수가 일으킨 소요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깊은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광해군 시기의 대북파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적을 만들었고 이괄의 난은 그 반발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인조는 이 반란에 가담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안군의 가족들도 연좌제에 따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역자의 가문으로 낙인 찍힌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많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7살이었던 흥안군의 아들 이영세는 어린 나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남해로 귀양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해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채 이영세는 은둔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고 진주정 씨와 혼인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흥안군의 혈통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편 심기원은 흥안군을 독단적으로 처형한 일로 인해 인조의 신뢰를 잃었지만 당장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조는 심기원의 행동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 이는 후일 심기원과 인조 사이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조선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내부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서인과 남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 등의 당파 간 대립은 계속되었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흥안군과 같은 인물의 비극은 개인의 야망과 정치적 격변이 만들어낸 역사의 한 단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흥안군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시대에 이르러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역사의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고종은 흥안군의 복권을 결정했고 그에게 효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왕족에게 복권과 시호를 내린 것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실권 하에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점차 친정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정치적 희생자들을 복권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흥안군의 복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왕실의 혈통을 중시하는 고종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흥안군의 복권은 모든 이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역죄인의 배신자를 복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했고 결국 1900년 광무 4년에 이르러 완순군 이재환의 건의로 흥안군의 왕족 직위는 다시 한번 삭탈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해에 편찬된 선원속보에는 흥안군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흥안군의 사례가 조선 역사에서 얼마나 복잡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배신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그의 역사적 평가를 어렵게 만들었고 시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흥록군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왕족이었던 밀풍군은 반란군에 의해 추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복권받았지만 흥안군은 적극적인 배신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에 있어 행위의 주체성과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안군의 가문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의 혈통은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흥안군의 후손은 약 2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대의 유명한 인물로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지낸 서양화가 이준의 아들이자 보라문행 산무였던 이철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흥안군의 또 다른 아들인 이인의 후손들은 충청남도 서천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흥안군의 후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그들만의 삶을 이어갔고 오늘날까지 그 혈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큰 좌절을 겪었지만 생명의 끈은 단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안군과 같은 인물들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그의 행적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의 선택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개인적인 야망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흥안군의 정실 부인은 2명이었습니다. 첫 부인은 청주한 씨였고 둘째 부인은 파평윤 씨였습니다. 두 부인과의 사이에서 그는 자녀를 두었으나 이괄에 난 이후 가문이 몰락하면서 그의 가족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1680년 숙종 6년 무렵에 제작된 선원보략에는 흥안군의 자손이 끊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공식 기록에서 그의 후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는 현재까지 그의 후손이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어 역사의 표면과 그 이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안군 가문의 몰락은 역사의 가혹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역자로 낙인 찍힌 후 그의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연좌제가 엄격히 적용되던 시대였기에 가족 전체가 그 죄를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사회적 지위도 잃었으며 많은 이들이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7살 난 아들 이영세는 어린 나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영세의 생존은 흥안군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남해로 귀양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짊어진 채 그는 은둔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왕족의 후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소외된 채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영세는 진주정 씨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고 아들을 얻어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흥안군의 혈통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주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정착하여 살아갔으며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흥안군 후손들의 주요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흥안군에게는 이영세 외에도 이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인의 후손들은 충청남도 서천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흥안군의 혈통은
두 갈래로 나뉘어 이어져 왔으며 각각 남해와 서천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역사는 종종 공식 기록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흥왕군의 후손들은 공식 기록에서는 단절되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정권의 입장에서도 반역자의 후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흥왕군의 후손들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혈통과 나아가 조선 왕실의 혈통이 면면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1871년 고종 8년 흥왕군은 고종에 의해 복권되었고 효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왕족에게 복권과 시호를 내린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종은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흥왕군의 복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왕군의 복권은 모든 이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역죄인의 배신자를 복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존재했고 결국 1900년 광무 4년에 이르러 완순군 이재환의 건의로 흥왕군의 왕족 직위는 다시 한번 삭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고종 초기에는 왕권 강화와 왕실의 권위 회복이 중요했지만 광무 개혁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근대화와 제도 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결정들이 재평가되었고 흥왕군의 복권도 그 대상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900년에 편찬된 선언속보에는 흥왕군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조정이 흥왕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역자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왕군의 사례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왕족들과 비교할 때 더욱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밀풍군은 반란군에 의해 추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복권받았지만 흥왕군은 적극적인 배신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에 있어 행위의 주체성과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흥왕군의 후손들은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주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대의 유명한 인물로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지낸 서양화가 이준의 아들이자 보라문행 산무였던 이철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흥왕군의 또 다른 혈통인 이인의 후손들은 충청남도 서천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흥왕군의 후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그들만의 삶을 이어갔고 오늘날까지 그 혈통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큰 좌절을 겪었지만 생명의 끈은 단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는 이야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흥왕군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격변과 그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왕족이라는 특권적 지위에 있었지만 정치적 선택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왕군의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권력과 야망, 그리고 배신과 그 대가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왕조국가에서 왕실 혈통이 갖는 의미와 정치적 불안정성이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괄의 난은 조선시대의 여러 반란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이 반란은 새로운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당시 조선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반란에서 흥안군이 맡은 역할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왕족이 반란군에 가담하여 추대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선조의 아들로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였고 이는 그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광해군 시기에는 패비론에 찬성하는 등 정치적으로 특정 세력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이괄의 반란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의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졌습니다. 흥안군의 비극은 개인의 야망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반란에 가담함으로써 왕위에 오르는 꿈을 이루고자 했지만 반란의 실패와 함께 그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그의 왕위는 종말을 고했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모험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기원에 의한 흥안군의 처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법제와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왕족에 대한 처형은 국왕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심기원은 이를 독단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인조의 신뢰를 잃었고 이는 후일 그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권력의 한계와 법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흥안군의 가문이 겪은 시련은 연좌제가 엄격히 적용되던 시대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역자의 가문은 몰락했고 많은 이들이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살 난 아들 이영세의 생존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린 나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흥안군의 혈통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영세는 경상남도 남해로 귀양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진주정 씨와 혼인하여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역사는 때로 공식 기록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680년 숙종 6년에 제작된 선원보략에는 흥안군의 자손이 끊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후손이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흥안군의 후손은 약 200여 명에 이르며 그들은 주로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아들 이인의 후손들은 충청남도 서천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공식적인 서술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흥안군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그는 고종에 의해 복권되어 효이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1900년 광무 4년에는 다시 왕족 직위가 삭탈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역사적 평가가 얼마나 유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흥안군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밀풍군이 복권받은 것과 달리 흥안군은 적극적인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흥안군의 이야기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반란에 가담한 배신자였지만 그의 선택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개인적인 야망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흥안군의 후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그들만의 삶을 이어갔고 오늘날까지 그 혈통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유명한 인물로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을 지낸 서양화가 이준의 아들이자 보라문행 상무였던 이철수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상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한 낙인을 딛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흥한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정치적 선택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의 반란가담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역사의 복잡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표면적인 역사 서술 너머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흥한군의 후손들은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삶을 이어갔고 결국 그 혈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괄의 난과 흥한군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의 한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야망과 좌절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권력의 본질과 한계, 개인의 선택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역사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흥한군의 이야기는 또한 역사 기록의 한계와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의 후손이 단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혈통이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역사가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기록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다양한 관점과 자료를 고려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흥한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반란에 가담한 배신자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 고종에 의해 복권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평가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그의 직위가 삭탈되었지만 이러한 변화 자체가 역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